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신문 정우진 부사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를 언택트 비대면으로 개최함에 따라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경제는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의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에너지와 전력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기상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방안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기상기후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기상 데이터와 에너지 산업에 대해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거래소 안병희 팀장님이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박호정입니다. 오늘 이 기상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정말 좋은 내용의 세미나를 기획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이런 관련된 특히 기상, 기후 데이터의 이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에너지 산업과 특히 이 기상 데이터를 이용을 한 이 일종의 시장 메커니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탈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이 탈레스는 또 이 금융공학이라든지 또 뭐 상품 거래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일종의 이 소위 옵션이라든지 선도 거래의 이 효시자로 또 지칭이 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탈레스가 무엇을 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탈레스가 이 지중해에서 살면서 이 하늘을 쭉 관찰을 하다가 그 해에 만일에 이 올리브의 이 수확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수확기가 다가오기 훨씬 몇 개월 전에 이 인근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압축기를 미리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지불을 하고 압축기를 수확기에 쓰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탈레스가 기상을 예측을 한 것대로 상당히 이제 올리브의 이 수확이 좋게 되면은 압축기의 수요가 시장에서 증대하겠죠. 그래서 압축기 임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탈레스는 그때 이 압축기를 실제 필요로 하는 이 수확 농민들에게 높은 임대 가격을 받고 또 그거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3, 4개월 전에 비교적 싼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수확기에 다가왔을 때 비싼 요금을 받고 압축기를 대여를 한 거죠. 이런 계약을 일종의 선도 계약, 포워드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 밭대기라고 하는 형태로 오늘날의 선도 계약이 사실상 존재했었고요. 탈레스도 이제 그와 같은 개념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 그리스가 이런 탈레스의 이 위대한 여러 측면들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표를 발행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일본, EU 주요국들 다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될지 그런 그 목표치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저희들이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지금 주된 전략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비중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게 시장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이 풍부한 이 호수 옆에서 즉 이제 상당히 풍부한 그런 수자원을 매일매일 즐기면서 살던 그런 시대, 그게 이제 저희들 과거에 이 에너지 소비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원자력이라든지 또 대형 유연탄, 대형 LNG 발전, 이런 상당히 덩치가 큰 소위 규모의 경제를 갖춘 그런 에너지 산업에 의존을 해서 비교적 풍부하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던 게 지금까지의 우리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자원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은요, 지금 저 유람선은 이 자체적으로 담수 설비를 갖춘 그런 유람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객들이 얼마만큼의 이 용수를 필요로 하는지 수요 예측이 있어야 하겠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해수를 이 염분 제거를 해서 담수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은 그런 풍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이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에 의존을 하는 그런 변동성의 시장으로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물량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물량의 여러 가지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제도 역시 그것에 맞춰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소개드리겠지만 상당히 촘촘한 형태의 시장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계약 시장이 많이 발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탈레스의 계약 시장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이 기상 변화는 최근에 또한 이 블랙 스완 이벤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이게 극단치 분포에서 어떤 그 우리가 평소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는 저희들이 두터운 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이 블랙스완이 아닌 우리가 매일매일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이벤트는 이 통계적으로 볼 때에는 정규 분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규 분포는 꼬리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얇아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어떤 예상 밖에 상당히 극단치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작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 블랙스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가 아닌 상당히 두터운 꼬리 형태의 그런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신뢰 구간 안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언젠가는 발생한다라는 그런 상당히 뭔가 무거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지난 겨울에 텍사스 전력 시장 관련돼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텍사스는 보통 이 굉장히 겨울에도 따스한 그런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겨울에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극단 이벤트, 즉 블랙스완 이벤트를 텍사스 지역에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워낙 따뜻한 지역이라 그게 결국은 정전 현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100명 이상의 사망, 450만 가구가 정전으로부터 고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도매 요금이 전력 시장에서 400배 이상을 상승하기도 하였고요. 여러 기업들도 수천억 달러의 그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대규모 정전이 있기 전에 사진 그게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휴스턴 뭐 이런 쪽 지역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정전 현상을 겪었고요. 제 아는 그 연구자 한 명이 텍사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LNG가 있고요. 또 많은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발전에도 의존을 하는데 혹자는 이 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텍사스의 정전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이 LNG 파이프 공급망이 이게 얼어버렸는데 그래서 LNG가 이런 극단치 이벤트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는 또 이 블랙아웃을 경험을 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연구자가 에너지의 이 발전원 구성비를 어떻게 가져가면은 이런 극단치 이벤트에서도 대규모 정전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요, 어떻게 에너지 전력 발전원을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정전 이런 대규모 정전을 피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뭐 재생에너지 탓으로 돌릴 수 있고 LNG 공급망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 이벤트의 기후에서의 영향이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충분히 관련된 이 물류 인프라 여러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기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메커니즘 기반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선도라는 게 있고요, 선물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이 금융 상품을 우리가 통칭해서 파생 상품, 즉 디리버티브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이 derive가 유도하다라는 거죠. 유도하다, 어디에서 무엇을 유도하다. 그래서 이게 파생 상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상품이 계약을 하고 있는 이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선물이다 하면은 이 선물에 금융 계약이 있지만은 이 석유 선물의 기초 자산은 원유, 보통 뭐 미국의 WTI 뭐 이런 원유라는 기초 자산의 근간에서 이 선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derive 유도됐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파생 상품이라고 하고요. 파생 상품은 크게 보아서 선물과 그리고 옵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선물하고 선도하고 즉 futures하고 forward하고 상당히 개념이 비슷한데요. 그냥 간단한 어떤 차이는 뭐냐면은 선물은 이 공식화된 그런 거래소에서 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선물이 되겠고요. 말하자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조가 바로 선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선도는 포워드 마켓인데 그런 공식화된 이 거래 시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쌍방 간에 뭐 이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건데 이 선도 선물 공식적인 어떤 그런 중개 거래소가 있다 없다의 차이 말고는 다 공통된 게 뭐냐면은요, 미래의 특정한 계약 가격의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상품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이 되겠고요. 이런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은요, 전기도 거래될 수 있고 LNG, 그다음에 원유, 배출권, 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 이 기상 관련된 여러 상품들도 있습니다. 소위 기상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기상 선물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그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도 지금 우리나라는 현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의. 그리고 LNG 원유 뭐 이런 부분도 우리 국내에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기상의 어떤 그런 여러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번 겨울 동절기에 상당히 추울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난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서 LNG에 대해서 미리 사고자 할 때 선물 시장에서 미리 이 LNG를 매수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해외 선물 시장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상품이 있겠고요. 또 이제 옵션은 뭐냐면은 이 선물하고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미래에 정해져 있는 그런 이 계약 가격이 있는데 그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관련된 기초 자산을 살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입니다. 따라서 이 옵션의 이 보유자는 현재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맺은 그 계약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이 기초자산을 사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는 경우는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콜 옵션. 또 이제 반대로 관련 상품을 파는 옵션 거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 대상이 되는 여러 상품들도 앞서 선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기 등등이 있고요. 기상 파생 상품도 우리가 옵션 구조로 충분히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금융 옵션과 또 소위 이제 실물 옵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간단하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이제 제가 뭐 전기라든지 LNG 기상 관련한 이 여러 가지 선물 또 콜 옵션, 풋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상품이라는 것을 단위로 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금융 옵션, 파이낸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파생 상품에 해당되는 것을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실물 옵션은 이게 리얼 옵션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파이낸셜 옵션하고는 조금 대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실물 자산, 리얼 에셋, 리얼 에셋을 대상으로 해서 옵션에 대한 이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실물 옵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실물 옵션은 보는 이 단위가 덩치가 큽니다. 아무래도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아까 금융 옵션에서는 LNG를 우리가 사느냐 마느냐, LNG가 이제 뭐 1000 MMBTU 단위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1000 MMBTU의 LNG를 우리가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게 금융 옵션이고요. 이 실물 옵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LNG 예를 들면 LNG 파워 발전소, LNG 발전소를 짓느냐 안 짓느냐 또는 뭐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어떤 실물 자산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이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애초에 투자를 하는 그 단계에서도 상당히 금융공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냥 발전소 하나 지어가지고 수입을 우리가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실물 옵션 방법으로 저희들이 투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예인데요, 풍력 발전입니다. 이 풍력 발전을 우리가 뭐 100메가와트 규모든 200메가와트 규모든 상당한 규모를 갖고 지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가 돼야 되겠죠. 특히 이 풍력에서의 발전 효율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고요. 풍향, 풍속, 여러 바람의 품질들을 정밀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풍력 발전기에서 얼마만큼의
이 전기가 생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평가를 거쳐서 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옵션이죠. 즉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물 옵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절차들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탄소 중립 뭐 또 4차 산업혁명 등등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상당히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받은 건데요. 지금 또 여전히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VPP, P2P 여러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2000년대 중반에도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기술은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 또 한국은 IT 강국이니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뭐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관련된 시장입니다. 시장. 이런 여러 스마트 그리드 또는 뭐 P2P 선택 요금제,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에서의 뭐 IPS 시장 이런 시장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은 이 물리적인 IT 인프라가 있을지라도 이 거래가 활성화되기가 힘들고요. 또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이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상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데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줄기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것이 되어야 이런 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는데 기상 데이터가 암만 많을지라도 그 기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돈을 나름대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시장 설계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간단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면은요. 기상 데이터를 봐서 이 전력, 에너지 수요 예측 모형들을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전력거래소의 안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전기는 뭐 여러 그 과거의 백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상 변수들도 있겠고요. 온도 또 뭐 풍향, 습도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전기에 대한 가정에서의 수요, 산업 부분에서의 수요, 수송 부분에서의 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측 모형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주로 시계열 모형을 썼고요. 여러 형태의 이 시계열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시계열 모형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파생 상품의 가격 예측에도 거의 동일한 구조로서 쓰인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 수요 예측 모형과 그런 또 금융에서의 즉 시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상의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뭔가 시너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시계열 모형 외에 또 이 암만해도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 AI 이후에 머신러닝 이런 방법론들을 씁니다. 머신러닝 안에도 과거에 썼던 그런 이 시계열 모형 방법론도 있고요. 이러한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규모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머신이 학습을 해야 하거든요. 머신 러닝. 그래서 이 머신이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백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하고요. 뭐 5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다행히 전기 같은 분야에서는 이런 백데이터가 비교적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거래소나 한전에서 시간대별 심지어 분별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상 데이터도 상당히 촘촘한 형태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그리드를 통해서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이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또 여러 산업들을 우리가 또 육성을 할 수가 있겠죠. 가정 부분에 이 빅데이터 적용한 케이스를 보면은요, 암만 해도 날씨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외부 온도, 또 실내 온도, 또 온습도 이런 부분에 기상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가정에서 사는 여러 사람들의 이 주요 제품별 전력 소비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름에 이 한 12시 무렵에 온도가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을 때 암만 해도 냉방, 에어컨 소비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가전 제품들의 이용을 줄이고 에어컨 수요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나갈 때 전력 소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세탁기의 이용 시간대를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이 AI다운 그런 웨어러블 또는 VR 이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유용성이 크겠고요. 태양광이 발전이 되고 또 풍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이 생산된 전기가 시장에서 다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남은 잉여분을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잘 저장해 놓았다가 이 전기가 필요한 다른 시간대에 그것을 이 방전을 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ESS는 사업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전력 시장에서 전기 가격이 낮을 때에는 전기를 외부로부터 사서 비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전기 요금이 충분히 높은 시간대에 이거를 방출을 해서 나름대로의 이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때 ESS의 운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기상 데이터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여러 전력 시장에 있어서 모형들인데요. 요금제 선택에 따른 전기비 절약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가정용 전력 소비에 있어서 누진 요금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각 가정에서 매달 축적된 전기 소비량에 의해서 이 전기비가 전기 요금이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계통에서 그런 이슈들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시별 요금제라든지 이런 여러 요금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국에서 하나의 예인데요. 피클로라고 하는 회사는 각 계약 가구에다가 이 전기를 어떤 시간대에 많이 쓰는 그런 가정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제공을 합니다. 핸드폰 요금제를 다양하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전기 요금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은요. 로컬에서 생산이 돼서 로컬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P2P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도 전기의 생산 그리고 소비 과정에 있어서 기상의 영향을 받는 태양광과 풍력의 그런 특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겠고요. 관련돼서 이런 여러 기상 변수들을 이용하고 또 태양광 발전의 용량이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소위 이 프로슈머와 컨슈머 간의 이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가격을 우리가 낙찰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매도자와 매수 간의 각각의 수입을 실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상 리스크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이 필요하겠고요. 끝으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모두가 다 4차 산업혁명,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기반들도 요즘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이런 데에서 여러 형태로 실험적인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은 약간 좀 뒤처져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탄소 중립 추진하면서 이런 금융 구조화하는 그런 노력들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그 고려대학교 박효정 교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기상 변화가 블랙스완 이벤트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서 에너지 산업 리스크에 굉장히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텍사스 전력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얼마 전 이제 8월 31일 뉴욕에서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을 덮쳤을 때 저희들은 이제 그 세계가 목동 부분이 뭐냐면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또 에너지 시설들이 굉장히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보면은 앞으로도 기상 그 변화가 에너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그 발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파생 상품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선도 선물 옵션, ESS 또 블록체인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는 금융공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제 에너지 산업을 금융공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동안에 이제 시설을 짓는 데만 이제 급급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살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발표 너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거래소 안병진 팀장님이 기상기후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대응을 위한 전력시장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거래소 시장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병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기상기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온이나 날씨에 따라서 전력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물론 수요가 많아지고 전력을 더 많이 쓰시거나 많이 작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사실 날씨와 기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영향들에 따라서 저희 전력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이 전력 산업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재생에너지가 점점 확대되는 그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확대를 위해서 이제 거래소나 아니면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그 다음에 향후의 전력 시장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표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이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바이오, 수력처럼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뭐 태양의 힘, 바람의 힘, 아니면 뭐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신에너지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화석연료, 석탄이나 LNG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신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목표를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중심에 있는 확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최근에는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국내에서 발전하는 총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좀 세웠고요. 또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는 총 발전량의 30에서 3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산업부의 계획에 따르면 발전을 위한 전원 구성이 지금 밑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1년 3월에는 원자력 석탄 에너지가 각각 3분의 1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발전을 하고 있었다면 2034년 말이 되면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게 돼 있고요. LNG 비중도 훨씬 많이 늘어나게 돼 있고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이나 용량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전력 산업의 주요 전원은 신재생과 LNG가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아리백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백이라 하면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어떤 자발적인 캠페인인데요. 어떤 기업이 전기를 소비하는 자가 자기가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다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아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현재 해외의 구글이나 아마존 등 2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들은 이미 다 달성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그 재생에너지 사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리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언제까지 어떤 비율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본인 스스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소비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거고요. 추적 시스템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아리백에 참여한 기업들은 내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그런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했다는 것들을 CDP에 보고하고 본인 스스로가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안과 이 아리백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느냐를 이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RPS 제도라고 있습니다. RPS 제도는 무엇이냐면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보통 그 석탄이나 LNG 원자력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 기존의 발전 회사들이 본인이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비율만큼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라는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공급자 중심, 즉 발전 회사가 스스로 이제 의무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그런 공급자 중심의 제도고요. 또 의무화 제도입니다.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못 지켰을 때는 다른 재생에너지로부터 인증서를 사가지고라도 지켜야 되는 제도고요. 또 정부 주도의 목표입니다. 정부가 향후에 10%를 가져가겠다, 20%를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공급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리백 제도는 기존의 RPS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정부가 의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소비자가 스스로 내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아마 소비자 중심이다 보니까 민간 주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리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표본적으로 삼는 것이 녹색요금제, 인증서 제도, 뭐 제3자 PPA, 직접 PPA 통해서 PPA 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녹색요금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다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용 전기를 쓰시는 거고, 뭐 공장에서는 산업용 전기를 쓰시는 거고, 농사짓는 분들은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기에다가 산업용이다, 아니면 가정용이다, 아니면 농사용이다라고 뭐 라벨링을 붙였지만 실제로 그 전기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LNG나 재생에너지의 전기들이 다 섞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균화된 전기를 쓰고 계신 건데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나는 재생에너지만 전문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종의 기존 전력에다가 추가의 프리미엄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럼 이런 프리미엄들은 모아서 뭐 앞으로 향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백이라는 곳에 참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고요. 지금 한전에서도 이 녹색 전기를 지금 설계를 했고 해서 일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뭐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고민 없이 어떤 일정의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인증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비자는 그냥 기존과 똑같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를 합니다. 구매해서 그냥 사용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는 그런 인증서를 추가로 삼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리백을 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냥 기존에 아무 쌀이나 해서 밥을 먹고 유기농으로 쌀을 만들었다는 그런 인증서를 내가 이제 추가의 금액을 내고 지불함으로 인해서 아리백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PPA 제도인데요. PPA 제도는 어떻게 보면 직접 거래를 하는 제도입니다. 손쉽게 말씀드려서 재생에너지 발전기,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온 전기를 소비자가 직접 사서 쓰는 겁니다. 이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3자 PPA 제도가 있고요. 또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한 직접 PPA 제도가 있습니다. 제3자 PPA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게 맞지만 그 가운데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껴서 이 3자 간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한전과 소비자 간에 이 3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전기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소비했다고 인정하는 REC 인증서를 동시에 구매하는 방법이고요. 밑에 있는 방법들은 기존의 한전이나 뭐 다른 사업자가 끼지 않고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금 법안 입법을 발의해서 법안 통과만 된다면 뭐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직접 PPA의 경우에 만약에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쓰게 되면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안 공급이라는 건데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그래프와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는 이제 소비자가 전기를 쓰는 패턴입니다. 전기 쓰는 패턴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뭐 낮에는 많이 썼다가 밤엔 작게 썼다가 시간대별로 자꾸 변화하는 거죠.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자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밤에는 또 생산이 안 되니까 이 그래프 역시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계약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 파란색과 초록색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보완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3자 PPA의 경우에는 한전이 이렇게 모자라거나 남는 전력을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걸 한전이 하겠다는 거고요. 또 밑에 있는 직접 PPA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 없으면 뭐 한전이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나서서 이게 미스매치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부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보안 공급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녹색요금제도 있고 인증서를 뭐 구매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제3자 PPA나 직접 PPA처럼 PPA 제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왜 국회에서 법까지 통과시켜가면서 PPA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느냐? PPA 제도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전력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전기를 사고 판다, 전력을 거래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실제 국민들께서는 이 전력 거래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력을 비쌀 때 사고 뭐 비쌀 때 안 쓰고 쌀 때 사고 쌀 때 안 쓰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력시장이라고 하면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은 뭐냐면 거대한 발전사와 한전, 전기를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한전 간의 도매시장에서 전력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사는 시장은 소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차이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뭐가 더 장점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도매시장에서는 다양한 공급 사업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개의 발전 공기업이 있고요. 다수의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람, 석탄으로 공급하는 사람, 가스로 공급하는 사람,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사람, 다양한 공급 사업자가 있고요. 이 공급 사업자, 즉 발전 회사들은 가격 경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을까?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수익이 있을 텐데라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 활성화됩니다. 신기술이라고 하면 효율을 더 좋은 발전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깨끗한 전기를 만들 수 없을까? 내가 새로운 연료를 개발할 수 없을까? 이런 경쟁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매 시장은 경쟁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매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이걸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전기를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사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공사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만 서비스 경쟁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금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가정용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좀 더 나는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또 이런 전기를 쓰고 싶은 데에 대한 선택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소매 경쟁에 대해서 이제 PPA 제도가 좀 활성화하게 되면 좀 더 내가 다른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평균된 전기를 쓰는 것보다 나는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사고 싶어. 나는 풍력에서 나온 전기를 사고 싶어. 나는 뭐 석탄에서 나온 전기를 사고 싶어. 이렇게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결합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과 인터넷을 결합 상품을 통해서 좀 싸게 구입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도 뭐 인터넷하고 구매해서 같이 결합해서 이런 다양한 결합 상품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또 신사업이 활성화됩니다. IT 기술이 접목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어서 이러한 PPA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PPA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생에너지 제도를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과 풍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력 산업에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건 전력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차피 전기라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니까 이 전력 산업 전력의 어떤 개통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좀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력 시장에서 전력 산업에서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의 부가가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기를 생산해 준다는 거죠. 태양광과 풍력이.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인증서를 또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인증서라는 건 여기서 인증서는 뭐냐면 네가 만든 전기는 좀 더 깨끗한 전기로 만든 거야. 좀 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든 전기야라는 인증서를 공급해 준다는 건데요. 전력 생산한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이 전기를 사가게 돼 있으니까 에너지 비용으로 자기가 회수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인증서는 아까 RPS 제도나 아리백 제도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인증서를 판매함으로써 또 추가적인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혹은 풍력을 건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시면 전기를 생산함에 따른 수익도 받을 수 있고 또 인증서를 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이제 재생 종류는 많지만 뭐 태양광과 풍력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풍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출력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전기 생산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요. 그 변하는 양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에너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변동성과 불확실성입니다. 변동성은 뭐냐면 전기가 계속 변한다는 거고 불확실성은 도대체 전기를 얼마큼 생산할지 내가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개울이면 하천이죠. 하천이 좀 짧으면 하천이 넓이가 넓지 않고 하천의 넓이가 한 50cm밖에 안 되면 저희가 점프해서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천의 넓이가 점점 넓어져서 폭이 넓어져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좀 양이 많아져서 넓어져서 이게 한 10m 정도 돼버리면 저희가 이게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지 점프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징검다리를 많이 건설을 하죠. 징검다리를 해놨는데 이 징검다리가 도대체 이 징검다리의 돌멩이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징검다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는 거고요. 그럼 징검다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고 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는 저희 바로 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는 한 5m 지나서 있다 그러면 뻔히 징검다리가 어디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즉 징검다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질 수 있도록 또 징검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거래소에서는 재생에너지 예측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마련해서 이제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인지를 거래소가 예측을 해왔습니다.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거래소도 항상 모든 지방의 각각 지역마다 날씨가 어떠한지 기후가 어떠한지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예측 기법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이 발전기를 직접 소유한 사람이 좀 더 노력해 주는 것보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아니면 어떤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큰 발전기처럼 본인이 고민을 한다면 아니면 활용을 한다면 그 사업자들이 예측한 값, 재생에너지가 시간대별로 출력이 얼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줘서 그 오차율이 8% 미만이 되면 1kWh당 3원, 6% 미만이 되면 1kWh당 4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 기존의 에너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 또 REC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외에 본인의 발전량을 잘 예측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저희로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사업자로서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에너지 신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스타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작년에 저희가 규칙 개정이 완료가 됐고 또 작년에 시범 사업 또 올해 5월 달인가에 시범 사업을 2차까지 통해 가지고 또 검증이 됐고 저희가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아마 올 10월부터 본 사업이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예측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불확실성. 사업자들이 내일 태양광의 전기를 1시에는 100만큼, 2시에는 50만큼 전기를 생산해 주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생산하는 전기가 저희는 항상 50씩 나오는 것이 상당 개통 운영하는데 훨씬 좋거든요. 전기가 100이 나왔다가 제로가 나왔다가 100이 나왔다 이래버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발전기를 끄고 켜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예측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향후 전력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항상 감시하고 재생에너지가 출력이 얼마 나오는지 재생에너지가 얼마 되는지를 저희가 항상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이제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작년에 이맘때 태양광에 어제 태양광의 발전량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발전기들에서는 저희가 계량기라고 해서 저희가 달아서 항상 실시간으로 발전량이 얼마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계량기가 시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계량 체계를 좀 더 싸게 해서 사업자들이 조그마한 태양광이나 풍력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전략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는데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SK텔레콤과 통해서 이런 모뎀이나 계량기나 이런 체계를 통해서 한 3,400만 원 정도의 이제 돈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려면 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안전하고도 통용이 되는 G타입 계량이라고 해서 좀 더 저렴한 계량기들을 국산용 계량기들을 저희가 설치해도 저희 서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통신 체계도 프로토콜을 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SK텔레콤만 가능했지만 통신사만 원한다면 LG텔레콤이나 KT도 저희 이제 이 통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통신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KT 같은 요즘에 이제 데이터 요금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LTE도 나오고 5G도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통신 요금이 한 달에 한 5,500원 정도. 물론 많은 통신사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지만 통신료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고 또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계량 서비스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전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계량기는 내가 가서 또 사와야 되고 모뎀도 내가 와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해서 또 전력거래소와 계량 데이터를 계속 보내줘야 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을 좀 계량 서비스 사업자가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KT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전의 자회사인 계량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은 사업자들이 있는 서비스에 참여해 주시면 그 사업자로서도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 생기는 거고요. 전력 시장에 들어와서 전기를 판매하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도 훨씬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18년
18년 6월경에 전기사업법 개정이 돼가지고 19년 1월부터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조그마한 발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력을 거래하려면 저희 거래소에 와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매번 내가 돈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발전량이 얼마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측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개사업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를 저희가 이제 등록을 통해서 정부가 인정해준 사업자들이 이런 조그만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전력시장에서 대신해서 거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와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런 소규모 중개사업자를 통해서 내 전력을 좀 맡겨주면 그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대신 거래해주고 또 아리시장에서 인증서를 대신 거래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없을까라고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럼 중개사업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발전기가 얼마큼 출력이 나올지를 예측해주면 우리 개통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개통에 도움이 되는 그 돈을 다시 중개사업자에게 주게 되면 좀 선순환 구조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까 예측제도를 지금 마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예측제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고민했던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예측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게 되면 뭐 기존보다는 저희가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편익을 킬로와트아워당 3원 내지 4원을 발전 사업자에게 혹은 중개 사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제도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재생에너지도 기존의 석탄 화력처럼 기존의 LNG 발전기처럼 출력을 조정해 줄 수 있으면 뭐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까지 저희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도 직접 개통에 기여해서 지시에 따라서 발전기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 그 중앙급전 발전기들 컨트롤이 가능한 발전기들한테 주는 CP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재생에너지의 중앙급전 발전기화인데요. 여기서는 출력을 조절한다는 게 뭐 태양광의 경우에는 출력을 끄라고 하면 그냥 선로만 끌어버리면 전기가 안 나오겠지만 출력을 올리거나 내리는 부분들은 태양광 하나만 가지고 풍력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서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ESS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발전기를 본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 발전기 VPP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뭐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있는 발전기겠지만 좀 지역이 떨어졌더라도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디젤 발전기하고 그다음에 ESS하고 이렇게 발전기 3개, 4개 혹은 수십 개의 발전기를 하나의 발전기처럼 묶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 발전기 출력을 높여준다거나 발전기 출력이 너무 많이 나오면 뭐 디젤 발전기를 끈다든지 아니면 ESS에다 전기를 충전한다든지 또 전기가 모자랄 때는 ESS를 방전한다든지 태양광이나 풍력 외에 소규모 디젤 발전기나 소규모 발전기를 같이 가동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발전기처럼 보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태양광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저희가 원할 때 전기를 생산해 주고 또 원하지 않을 때 전기를 이제 출력을 줄여주게 되면 그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뭐 석탄 발전기들, LNG 발전기들의 장점으로 여기고 있는 출력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조그마한 발전기들, 만약 100개를 하나로 묶었다 하더라도 이 100개 각각에 대해서 뭐 거래소가 됐든 아니면 이 발전기를 컨트롤하는 사업자가 됐든 각각에 대해서도 계량이나 감시를 위한 메터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메터링 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10군데면 10배, 100군데면 100배처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기존의 IoT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도 그 좀 더 좀 이 규제나 이런 부분을 풀어줘가지고 좀 저렴한 계량기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저희 거래소에서는 혹은 산업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희가 이제 전력시장 변화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중앙급전 발전기처럼 입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을 하게 되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CP 형태로 아니면 새로운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자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언제까지 얼마큼 발전을 하겠다라는 양을 저희 쪽에 내줬는데 그걸 못 지켰을 때는 당연히 페널티를 좀 주는 방법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시장 가격도 저희는 지금 거래소에서는 전날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전날 내일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격 결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요즘 IT도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저희가 전날 시장 결정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시장 가격 결정을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긴급하게 발전기가 출력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발전기들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조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전기라는 것은 항상 소비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 전기를 출력을 더 많이 내주는 거, 특정한 시점에 오히려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거, 소비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저희에겐 굉장히 큰 어떤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가치 능력이 지금 보조 서비스 시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좀 더 비중을 키워서 발전기 출력을 조정하는 발전기들에 대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ESS는 배터리죠. 배터리가 사실상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ESS는 지금 시중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S들이 시장에서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설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IoT 계량기들, 기존에 그냥 물리적인 비싼 계량기 말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IoT 계량기들이 조금 더 시중에 많이 깔리고 좀 더 저렴한 방식으로 전력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력거래소 안병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022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상기후는 탄소 중립 시대에 중요한 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